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방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거 처음 알려졌을 때는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네요.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이건 전 국민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쿠팡의 올해 3분기 활성 고객 수가 약 2,470만 명인데 유출된 정보는 이보다 900만 건이나 더 많습니다. 이미 쿠팡을 탈퇴했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 회원 정보까지 고스란히 털린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쿠팡이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한 바구니에 담아뒀다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 좀 넘으니까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쿠팡이 이런 사실 더 늦게 알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정보 유출이 시작된 건 지난 6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무려 5개월이 지난 11월 18일이었어요. 147일 동안 범인이 쿠팡 데이터망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데 전혀 몰랐던 겁니다. 더 문제는 쿠팡이 스스로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11월 16일에 한 쿠팡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 이름과 주소, 최근 쿠팡에서 산 품목 5개를 알고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야 쿠팡이 황급히 검증에 나서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만약 이 고객의 민원이 없었다면 언제까지 방치됐을지 그러네요. 모르는 상황이었죠. 예. 처음에 쿠팡은 유출된 계정을 4,536건이라고 신고했다가 불과 11일 만에 그 7,500배에 달하는 3,370만 건으로 정정했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쿠팡은 테크 컴퍼니입니다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는데 가장 기본인 고객정보 보호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 컴퍼니의 핵심 중의 핵심은 보안인데 그런 보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도둑이 들어도 당장 며칠 안에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5개월 동안이나 몰랐다.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까? 예, 보안 전문가들은 범인이 로 앤 슬로우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안 관대 시스템이 경보를 울리는 인계치를 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조금씩 데이터를 긁어모아 감시망을 피했다는 건데요. 통상적인 해커들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돈을 요구하는데 이번 경우는 5개월간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면서 데이터만 조용히 빼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쿠팡에서 퇴직한 중국 국적의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이 재직 당시에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사 후 중국으로 넘어가서 재직 당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토큰, 즉 데이터 접근 열쇠를 이용해서 147일간 3,370만 명의 데이터를 긁어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직자가 이런 토큰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쿠팡의 내부 보안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 목 좀 가다듬으시고요. 퇴직자 한 명이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를 혼자서 빼돌렸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네,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회사를 떠난 전직 직원이 그것도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빼돌리는 동안 쿠팡의 내부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쿠팡의 내부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이 무방비 상태였다는 방증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퇴직자가 거대 조직이나 산업 스파이와 연계됐을 수 있다는 배후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만 889억 원을 썼는데 이 투자가 주로 디도스 공격 방어나 서버 증설 같은 외부 방어에 집중됐고 내부 통제는 허술했다는 건데요. 더욱이 쿠팡은 2021년 정부의 최고 권위 보안 인증인 ISMSP를 취득하고 2024년 재인증까지 받았는데 까다롭다는 정보 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한 유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치명적인 무능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전 국민을 속이는 은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인증은 국내 유일의 인증 체계인데 이 인증을 2차례나 받고 그동안 4차례 정보 유출이 있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유출된 정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2차 피해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뿐 아니라 배송지 주소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제 날짜, 상품명, 수량 등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도 유출됐고요. 특히 매일 생필품을 주문하는 쿠팡 데이터 특성상 유출된 정보는 현재 거주지와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히 특정할 수 있는 최신 정보라는 점에서 악용 우려가 매우 큽니다. 쿠팡 측은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초 4,500건이란 피해 규모를 11일 만에 3,370만 건으로 정정한 전례가 있어서 소비자들은 쿠팡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타깃형 스미싱인데요. 범죄 조직이 이름, 주소, 최근 주문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님 댁 앞에 주문하신 물건을 뒀습니다. 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면 의심 없이 열어볼 수밖에 없겠죠. 법원 출석, 과태료 납부 같은 형식의 스미싱 공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피해 보상, 환불 같은 키워드로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범인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 같은 협박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집단 소송을 준비한 인터넷 카페도 이틀 만에 10개나 생겼습니다. 그중 한 곳은 가입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승소해도 1인당 배상액은 최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솜방망이 처벌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곳에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안전, 보안과 관련된 규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정부 차원의 대응 한번 살펴보죠. 예, 배경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쿠팡 최근 들어서 잡음이 굉장히 많은 회사죠. 이번 기회로 맹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 이야기, 경제 이야기하면서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 1,460원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살 때 보니까 그 금액은 1,500원, 1,49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네, 맞습니다. 환율 상승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광범위한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기름값입니다. 1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45원을 기록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올라서 이 기간 5.1%나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기간 국제 유가는 오히려 내렸다는 겁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데 원화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따진 국내 가격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 기름값뿐이 아니라 석유나 밀가루, 설탕 같은 수입 원재료 비중이 그렇죠. 높은 가공식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9월, 10월 달러 기준 수입 물가는 각각 3.5%, 4% 떨어졌는데 원화로 따진 수입 물가는 각각 0.7%, 0.5% 올랐습니다. 이래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할 경우 서민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불안으로 석유류, 농식품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더 심각한 게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크기를 대표하는 지표가 GDP, 즉 국내 총생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GDP를 달러로 환산하냐, 원화로 환산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달러 환산 명목 GDP가 1조 8,5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68억 달러, 약 0.9%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3년 1조 8,448억 달러와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 0.7% 늘어나는 데 그쳐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명목 GDP가 지난해 2,557조 원에서 올해 2,611조 원으로 2.1% 늘어났는데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이 보면 주간 종가 기준으로 올해 1월에서 11월 평균 환율이 달러당 1,41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1,364원보다 54원이나 높아졌거든요. 예. 환율 상승폭이 GDP 증가분을 압도하면서 달러 환산액은 되레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건 각종 국제 비교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GDP 2조 달러 달성이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모두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환율 급등 이 부분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 탓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뭐 개미 투자 탓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금 전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연장도 협의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일단 정부는 국민연금 쪽에 환했지 이거 다시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 중인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돼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국민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봤을 때 환해지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이 상시적 환해지를 부활하면 환율의 이상 쏠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미입하는 대신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의 연금투자위원회는 최대 1,000억 달러, 캐나다 달러까지 그 외화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부담을 좀 덜고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015년 도입한 자연 해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초장기 투자자는 환율의 단기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결국 이 평균 환율에 회귀하기 때문에 해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며 인위적인 환해지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또 환율 상승의 원인이 재정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 잠재 성장률 하락, 한미 간 금리 차 등 이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환율 상승 이거 뭐 국민연금 탓이다, 소확개미 탓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약간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